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줌의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총참모부의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시킨 것과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움직임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TV는 지난주에 기업 기상도를 통하여 한 주간의 기업들의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대학 등록금의 환불 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불가능하던 쪽으로 결론을 냈다는 것과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재지급에 관하여 찬반 논의가 갈리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도 한국 경제는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전한 기업 기상도입니다. 6월 21일 오전 10시 뉴스 특보내 기업 기상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데 남북 관계까지 얼어붙어 여러모로 악재가 많은 한 주였지만 금융시장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소 폭파에도 별 영향은 없었다면서 지난주 기업들에 있었던 호재와 악재를 기업 기상도로 전했습니다. 한 주 기업 뉴스를 리뷰하는 주간 기업 기상도라면서 북한 변수는 별 영향 없었지만 조금 옮기돌던 경제가 재난지원금 소진으로 또 냉각 조짐을 보인다면서 정부가 대규모 세일로 다시 내수 진작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기업 기상도 출발을 전했습니다. 먼저 SK 머티리얼즈로 일본이 한국을 괴롭혀 틀어막은 불화수소를 본격 생산 시작했음을 전하며 하나하나 풀어간다면 남의 신술에 신경 안 쓸 날이 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미국계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 코리아로서 온 오프라인의 갖가지 유통업체 중 소비자 선호 1등에 올랐음을 전하며 코스트코는 이직률 낮고 세계적 온라인 쇼핑 열풍에 타격 적은 업체로 꼽힌다면서 저임금, 흐려치기가 만연한 한국 유통산업이 반성할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흐린 기업을 전하면서 첫 흐린 기업은 현대아산으로 1조 원대를 쏟아부은 금강산 개성 사업이 일단 멈춤이 아니라 백지화될 상황에 몰렸다고 전하며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하여 경제 문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쌍용 자동차로서 대주주는 포기할 조짐이고 돈줄진 산업은행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는데요. 제 코가 석자인 대주주 인도 마힌드라가 대주주지 포기를 검토한다고 한 것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인데요. 세계 초불황에도 내수에선 신차마다 대박인데요. 결합 논란이 속출한다면서 팰리세이드, GV80, G80에 그랜저, 아반떼까지 내놨다 하면 대기 몇 달이지만 과도한 진동 논란에 GV80 디젤이 출고 중단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은 삼성물산 패션 사업부로서 옷이 안 팔려 브랜드를 하나 접고 임원들 임금도 일부 반납했으며 1분기 삼성물산 패션 사업은 적자에 매출도 줄었고 빈폴 스포츠도 접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가 참 어렵지만 세계 유력 투자은행들이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은 한 달 전보다 대폭 개선됐고 그것도 한국만 좋아졌다고 본 것을 전하면서 밖에서 보는 한국은 생각보다 강하고 거대 위기의 극복 경험도 있다면서 코로나도 북한도 근본 변수는 못 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역시 이에 대하여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경제 흐름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코너가 필요했었는데요. 기업 기상도는 이러한 요구를 매우 잘 충족한 코너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어떠한 모습이 좋은지 그리고 그 반대는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각 기업의 현재의 장단을 꼼꼼히 짚어주는 설명과 멘트는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각 기업이 현재 당면한 모습들을 파악하고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멘트로 세계 유력 투자은행들이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이 한 달 전보다 대폭 개선됐다면서 코로나도 북한의 변화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언급한 부분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의 코너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6월 21일 오전 11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의 대학교 등록금 재정 지원 대책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한 쪽으로 정리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자는 일각의 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등록금 환불로 재원이 어려워진 대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며 교육부는 현재 8천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 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기재부는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6월 18일 오후 7시 뉴스특보에서는 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음을 전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등록금 관련 브리핑에서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다만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전했습니다. 6월 18일 오전 7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학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고 관련 예산을 3차 추경 증액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가 수업 차질에 따른 여론을 반영한 조치인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현명 사회수석 등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음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교육이 이전과 다른 형태로 진행되자 대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환불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당한 요구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하여 정부는 대학과 학생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비록 대학과 학생의 문제인 것이 분명해도 예를 들면 헌법상 대학의 자치 등 이에 대한 근거에 대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은 혈서까지 작성해가면서 등록금 일부 환불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배경 설명은 자세히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배경에는 현재 대학의 등록금이 학생 입장에서 적지 않은 액수이고 올해 대학 교육이 이전과 같은 일반적인 교육 모습과 비교해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언급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조금은 부연 설명하면서 정부가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6월 21일 오전 10시 뉴스특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 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 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이 지난 22일부터 시작됐음을 전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 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무급휴직자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달 20일까지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6월 21일 오전 9시 뉴스특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미 다 쓰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며 재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반면 이미 준 것도 나라가 빚을 낸 건데 무리란 반론이 만만치 않음도 전했습니다. 기자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보는 손님은 많지만 선뜻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실제로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서울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폭이 이전보다 확실히 줄더니 최근엔 다시 커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기를 바라는 상인들이 적지 않은데요. 고종순 전통시장 상인은 상인들의 바람은 정부가 한 번 더 재난지원금을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의견은 엇갈리는데요. 위축되는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소비자들이 있는 반면 재정 적자를 내 받은 지원금은 결국 세금 부담으로 귀결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정아 직장인은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세금이 더 붙는다고 하면 받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는 점을 감안해 지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세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정된 자원을 취약계층에게 더 충분하게 집중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클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라 국간직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전 국민 추가 지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정부는 일단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신 이번 주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로 소비 진작에 나설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정부가 일정 요건 아래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번 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금 부담이라는 면과 경제 촉진이라는 면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도했는데요. 현재로서 긴급 재난지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분석과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도하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이 있어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원금 등의 지급에도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마무리 멘트가 필요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21일에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국회 공수처법 소식과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박초롱 기자의 여의도 풍향계입니다. 패스트트랙 대치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몸통이 되는 법이 통과했을 뿐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위한 후속 3법이 처리돼야 출범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쟁탈전 끝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공수처 출범은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통합당은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지만 법사위원장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1, 2차 법사위 전체 회의는 공수처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일종의 예고편이라는 말에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장 추천 때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출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통합당 몫의 위원 2명이 후보 추천에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공수처장 추천 과정을 자세히 소개해 주어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서 여론을 통한 압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를 6월 안에 끝내고 공수처 출범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원 구성에 이은 여야의 2라운드 대전이 머지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아동학대 실태와 대책을 담은 뉴스 프리즘입니다. 아동학대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으로 시작한 방송은 이어 실제 사건의 CCTV 영상을 비추며 아동학대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이 아님을 환기시켰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3만 8천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김봉석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마음속 흉터는 어른이 돼서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어 화면은 학대 피해를 본 어린이들이 가해자들에게 분리돼 생활하는 아동 보호 쉼터를 비췄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은 약 970명, 전체 신고 건수의 고작 4%에 불과하다는 말에 놀랐는데요. 이렇게 쉼터로 오는 피해 아동이 적은 이유는 자녀에 대한 소유 개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이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답답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267건의 사건 중 33건만이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한 점도 학대 사건이 이어지는 원인이었습니다. 또 전국 72곳에 그치는 물리적인 시설과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체벌 금지의 법제화 부분도 소개됐는데요. 우리나라는 현행 민법 915조에 언급된 징계권을 삭제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곧이어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등장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벌인 스웨덴을 비롯해 핀란드와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유교 문화권 국가인 일본도 지난 4월부터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법안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법안도 필수지만 사전에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곽금주 교수는 인터뷰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을 미리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방송이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함께 봤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2016년에 처음 법으로 아동복지가 명문화됐다고 합니다. 약 4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남북 간 합의는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일촉즉발로 치닫던 남북 대치 국면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남북 관계 해법과 전망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를 했습니다. 네. 먼저 북한의 의도, 또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를 하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고 이 북한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남북한 관계의 긴장도를 조절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신문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악역을 맡았다면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착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면서 이 대남 군사행동 등을 예고해 왔습니다. 최근 대남 공세를 주도해온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폭발을 암시를 한 후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언론은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서 이번에 이루어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행동 보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양 교수는 군사적 행동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면 자신들에게도 이로울 게 없겠다는 판단이라면서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되면 자신들도 피곤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군부의 모든 사항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당 중앙군사위의 권위를 세우는 효과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이 북한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가 2017년을 상기시킨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니타운 미국 스팀스 센터 연구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2017년 북한 군부는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계획을 보고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승인하지 않은 바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조치는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이유로 이 남북 간 통신선 차단과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인한 북한과 남한과 북한의 긴장 상황에서 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언론은 보도를 하면서 상황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일각에서는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교체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안팎의 견해에 대해서 일단 우리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이 사표를 전격 수리를 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문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사표를 우선 수리하는 것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것은 외교 안보 라인 교체에 대한 고심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언급을 해왔는데요. 여기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물론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정경도 국방부 장관 등의 교체로 이루어지면서 외교 안보 라인 집단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세에 우리 정부가 반응을 해서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신속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고요. 외교 안보 라인을 지금 당장 교체해도 남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 자체가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고심한 뒤 외교 안보 라인 인선을 당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언론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쇄신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외교안보위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새 통일부 장관 후보와 관련을 해서 언론에서 거론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북한의 노골적 도발에 더욱 유화적인 자세로 타협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특위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막 등 구축, 또 전자권 전환 시점 재검토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를 하면서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관계 개선에 기대다 오늘의 파국을 맞았다라고 하면서 이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외교 안보 라인을 쇄신하고 남북관계 개선 병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시화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미국의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회고록 속 주장에 대한 보도는 어땠는지, 이 안에서 혹시 문제점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북미 정상회담 등의 비사를 담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책이죠.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이 백악관과 청와대를 들쑤셔 놓으면서 연일 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볼턴의 회고록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그리고 여러 나라에도 불통이 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는 매우 가깝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해서는 손대는 것마다 엉망으로 만든다라고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볼턴의 이 회고록은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앞서 CNN은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거론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목격하고도 백악관에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도 볼턴의 회고록은 자기 비판이 부족하다는 점이 여러 중대한 결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이 옳고 또 잘 안 될 줄 알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볼턴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비판들에 대해 내가 민주당을 도울 필요가 없다면서 4년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회고록을 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이 책 회고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많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 실장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한국, 미국, 북한 정상 간의 협의 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 외교의 기본 원칙을 저해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실장은 특히 미국 정부가 이러한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런 부적절한 행위는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에서 공동 전략을 유지 발전시키고 양국의 양보와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에는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정 실장이라는 주장, 또 지난해 6월 남북미 정상회동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하려 요청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볼턴의 회고록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회고록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근거의 회고록인 만큼 진실의 검증 여부 역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보도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 강경파 중에서도 슈퍼매파로 불리고 있는 그의 얘기를 보았을 때 이 사실과 의도는 가려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남북 관계가 다시 엄중한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네. 남북 관계를 풀 해법 마련이 현재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럴 때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바람직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참 잘 지내오나 싶다가도 언젠가 그랬냐 하는 듯이 되돌아옵니다. 우리의 남북한 관계를 의미를 하는데요. 정말 인내와 절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관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분단 상황이자
휴전 상황은 우리의 역사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국가 혹은 서로 협력하는 국가 간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생각과 기조를 나누면서 조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은 최근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가장 냉각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자제하고 신중한 차분한 보도 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언론사의 프레임에 따라서 부풀려서 크게 보도를 한다거나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닌 국제 정세와 북한의 동태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보도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보도, 그리고 자극적이진 않지만 정확하게 할 말은 할 수 있으면서 사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차분하게 해결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부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의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